평소에 연락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며칠 있다 보면 아주 청첩장이 옵니다. 결혼식에 가서 반갑다고 뒤죽돌 해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잠적하고 영원히 살아나는 얌체 족속도 씁니다. 그럴 때는 가장 저에게 살면서 조심해야 될 사람의 유형과 이런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거 어려운 얘기죠. 이걸 어떻게 관심법이 없는데 상대방은 마음을 모르는 거고, 상대보다 보면 어쩐 좀 찝찝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갑자기 나타나서 지나치게 자기 자랑을 합니다. 뭐 자식이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회사에 중역이 됐다. 야, 땅을 사는데 엄청 올랐다. 남이 부러울 정도에 나타나가지고 자기 자랑을 펼칩니다.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속셈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나를 지켜줍니다. 나를 무척 도와줄 것처럼, 예를 들면 나 같으면 강의 같으면, 야, 내가 너 강의 많이 하도록 해 도와줄게. 내 회사에 연락해가지고 강의도 추천해줄게. 이러고 내 강의는 최고로 잘한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저는 속으로 빙그레 웃습니다. 너 나한테 필요한 게 뭐냐?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주의할 유형은요, 울면서 다가와서 단둘이 아내, 자식 팔고 불쌍한 모습으로 애절하게 말합니다. 이건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이 비밀을 친구들에게 꼭 지켜달라.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사람 경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가서 똑같이 하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않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런 사기치고 다니는 건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요, 목적을 달성을 하면 바로 돌아섭니다. 그 다음에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나만 사기당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도 같은 수법을 쓰입니다. 우리 동창들은 다 합니다. 자기 마누라가 가정부에 나가기 때문에 내가 돈을 못 벌어야겠다 했는데 이거 물건 좀 풀어줘야 되겠다. 뭐 빚을 졌는데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이런 거. 저는 지금쯤은 이제 구분이 됩니다. 어느 정도 보면, 아, 이 사람은 무엇이 지금 목적이 있구나. 아, 이건 뒤에 숨겨온 카드가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알려면은 체험을 하고 느끼고 속아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알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꼭 곁에 둬야 된다고 추천할 만한 유형이 있느냐. 나의 발전을 지원할 4가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일을 가르칠 사람입니다. 대부분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입니다. 소위 요새 SNS 가르쳐줄 사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스마트폰, 유튜브, PC 조작, PPT 만드는 법, 이걸 가르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것도 젊은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전화하면 부분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웁니다. 때로는 불러서 밥도 사주고 집에 불러다가 묻기도 하고 합니다.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어느 때나 전화해서 만나고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위안받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부부와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틀 동안 말 안 합니다. 이럴 때 그때 전화해가지고, 야, 너 뭐 지금 만나자. 서로 만나서 아무 말 없이 밥 먹고, 너 뭐 얘기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없어. 야, 근데 나 속상해 죽겠어. 이렇게 위안을 받을 사람, 이 친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우울증 걸리거나 악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만나 식사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밥을 사도 얻어먹어도 부담이 없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가난한 사람에게 밥을 얻어먹어 보세요. 그 사람 생계비가 없는데 내가 밥을 얻어먹어보세요. 불안하잖아요. 내가 밥을 얻어도 불안하잖아요. 근데 부담이 없이 서로 돌아가면서 밥도 사고 또 만나고 또 얘기도 하고 그 공통 분모를 가졌으면 더 좋죠.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활기차게 응원해주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도움을 주는 지원군입니다. 그런 사람은 뭐냐? 저의 하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 지원해줍니다. 유튜브를 올리면은 제일 먼저 좋아요를 눌러주고 댓글 달아주고 페이스북에 올리게 되면 반응해주고, 그 성공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지원해주는 지원군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다면 그건 위틀이거나 사회일에 관심이 없거나 혼자 사는 사람일 경우는 뭐 아닙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실천할 것이 있다면 뭐냐? 내가 먼저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저에게 내가 마술을 줄여야 됩니다. 사실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베풀어야 매력이 있지요. 베풀을 받길 바라면 매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상대에게 진정성이 있고 내가 먼저 긍정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말을 덜하고 조심스럽게 상대에게 말을 하게 하고 항상 인간미가 넘치게 돼야 그 사람이 나를 만나러 올 때 기쁨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이상한 것은 언행일치라는 정직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말로는 번드럽게 하는데 말하고 행동하고 다릅니다. 특히 그런 사람 중에는 비난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대개 이런 사람은요, 누구를 죽여야 되고 누가 죽어야 되고 이름 때문에 뭐가 망했고 이름이 있어도 안 되고 온통 상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걸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경계됩니다. 틀림없이 다른 데 가서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특정 상황에서도 항상 나 자신의 잘못이 있다면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이라고 의시되면요, 상대는 나를 외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의시되면요, 절대 상대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인정해주고 하는 것을,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요, 항상 마음이 편하고 언제나 만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에 점점 늘어나는 경조사, 무턱대고 참여하는 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조사 참여는 상부상조입니다. 품앗이의 희천입니다. 품앗이는 뭐냐면 시골에 농사 질 때요, 우리 못 심을 때 와서 심어준 사람에게 그 사람 못 심을 때 내가 심어줘야 됩니다. 내가 심어주지 않는 못 심는 사람에게 와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품앗이의 원리입니다. 경조사에 참여는 미덕이지만은 모든 지인의 경조사에 무조건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그 많은 사람은 어떻게 참여합니까? 경조사에 참여는 체력의 한계도 있어야 되고 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상대가 평소에 거래가 없으면 굳이 참석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참여했다고 해서 나의 애경사회 때 반드시 오느냐? 아닙니다. 내가 참여하는 사람 다르고 오는 사람 다릅니다. 이걸 언제까 알면요, 내가 그 사람 아들 결혼할 때 갔었는데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안 왔다, 이러면 돈 5만 원 10만 원이 그것 때문에 아니라 무시당한 느낌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받았다면 반드시 갚아주는 게 원칙이고 부족으로 인한 재정 부담, 이거 줄여야 되고요. 요새 액수가 늘어가지고 옛날에는 2만 원 3만 원 5만 원 하던 게 요새는 또 10만 원 올라갔잖아요. 그게 부담됩니다. 퇴직하고 나서 노후에 10만 원 부줬던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간다고 치면요, 그게 40만 원이에요. 그렇게 턱턱 낼 돈이 있습니까? 해준 만큼 무조건 돌아온다?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그냥 하잖아요. 체면이 밥 먹여주느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해준 만큼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는 어느 사람에게는요, 밥을 내가 20번 이상 사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지금까지 밥 한 번 먹자소리 안 합니다. 항상 그런데 연락하면 제일 먼저 와서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먼저 먹습니다. 이게세요, 스트레스입니다. 배신감 느낍니다. 근데 그런 친구는 가급적 다음에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은 냉정하게 선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동창 모임 간다, 동창회 전체 모임에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개별적인 모임에 그런 사람을 끼워가지고 따로 만드는 것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면치에 따르지 말고 지혜롭게 내가 하지는 만큼 안 하는 거니까 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가 좁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인가? 물론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나이 들면 인간관계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활동의 변화가, 퇴직하고 나면 직장 사회생활의 활동의 기회가 줄어듭니다. 할 일이 줄어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가족과 교류가 더 시간이 많이 가고 중지되면 사회활동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선순위와 관심의 변화가 하기 때문에, 그건 뭐냐? 재정 문제와 건강관리 취미로 집중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노년에도 더 활동하게 사회활동에 집중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하는 것은 나에게 들수록 더 소중한 현상이지만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릴 때 참 친한 사이였습니다. 하루에도 뭐 몇 번 만나고 같이 있고 늘 생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친구가 점점 멀어진 이유가 있냐? 친한 사이가 계속 유지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건 혈육이거나 지연이 같거나 학연이 있거나 연결고리가 굳건히 맺어져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친해도 그건 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져 있으면요, 삶의 방향이 같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친구가 생기면, 또 직장이 생기면, 각 가정이 갖게 되면 그 일에 먼저 하게 되지, 친구들하고 옛날에 놀던 추억, 이건 추억으로만 남게 되고 지금은 소중하기 때문에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린 시절 트라우마, 지우고 싶은 추억, 오히려 오래된 친구를 단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나의 어두운 과거가 그 친구랑 가까이 되면 다른 친구에 전파될까 봐서 자기의 과거를 숨기는 사람 많습니다.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도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고향에서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을 알게 될까 봐. 이런 경우도 친한 사이가 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안 하는 사람에게 집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유가 있지요. 사람이 평소와 달리 변했다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먼저 나에게 서운한 점이나 오해할 일이 있은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어쨌거나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왜 저 친구가 나에게 연락 안 하느냐? 다음은 상대가 건강상의 이유나 생활 기분에 변화가 생겨서 나랑 만나고 연락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두 가지, 나에 관한 책임도 있을 거고 상대 책임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걸 확인해 봐야지 무조건 서운해가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가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친구의 의사에 따라서 편안하게 해야지. 왜 연락 안 하느냐? 너 마음 변하느냐? 이렇게 되면 그 친구와의 관계는 너는 왜 연락 안 하는데 나만 바라느냐? 이렇게 되게 되면 서로 갈등이 골이 깊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에 집착하게 되면요. 우선 스트레스가 쌓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선의 경계는 유지해야 된다. 사람은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인정해 줘야 됩니다. 노년에는요.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더 증폭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선택해서 하는 행동을 내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거 하지 말고 존중해주고 자신의 반성을 통해서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연락하느냐 집중하는 걸 생각하게 되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필요할 때 꼭 그것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라면 굳이 꼬집어가지고 그걸 탓할 일은 아니다. 그냥 연락 안 하면 덮어두세요.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연락하는 사람 넘칩니다. 가까운 사람 많이 생깁니다. 근데 굳이 연락 오길 기다리고 그 연락을 집착하면서 그 한다는 건 이거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다. 그러니까 연락 오지 않으면 그냥 연락 안 오는 대로 하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면 되고 또 연락이 되면 더 좋고 근데 사유는 알아보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자신이 필요한 것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 연락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창회에 중고등학교 동창회 한 번도 참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난리를 칩니다. 며칠 있다 보면 아들 청첩장이 옵니다. 결혼식에 와서 반갑다고 부족도 해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잠적하고 영원히 살아나는 얌체 족속도 씁니다. 이런 건 경계해야지요. 그 다음에 돈 빌려가고 잠적하는 상습사기꾼 같은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정보를 교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균형 감각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시점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점잖하게 거절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존감을 키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직장생활이나 사업에도 도움이 있어야 되고 또 평가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남에게 의존하면 자신의 능력과 자신감이 저하됩니다. 남에게 의존하는 것도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지. 저는요 SNS 카페하고 블로그를 관리해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참 친했습니다. 늘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오늘 갑자기 심장마비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들 수 없잖아요. 비밀번호도 다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의존해서 치러야 될 것은요. 그 사람 떠나고 나면 이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타인과 관계는 적당한 선에서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자립적으로 살면서 자존감을 키워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혼자 된 사람이 스스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있습니다. 스스로 격려해야 됩니다. 어느 모임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가 좋다. 나는 수고 많았다. 나를 안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난 그때 그 짧은 순간이지만은 저 강사는 진짜 인생을 많이 경험했구나. 난 내가 좋다. 내가 수고 많았다. 스스로 격려해야 된다. 두 번째,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유튜브를 하는데요. 유튜브 중에서 일반 동영상만 하다가 요즘에 쇼츠라는 걸 해가지고 노래를 보내주면서 구독자를 많이 늘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 새로운 관심사입니다. 요새 그걸 개발했습니다. 건강 관리를 해서 체력을 유지하는 것, 적당한 휴식하는 것. 요새 그래서 PT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전문가에게 PT를 받습니다. 해보니까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목표를 세워가지고 달성하는 것. 구독자를 내가 이번 달에 몇 명을 늘리겠다.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 달성하면 그 감동은 이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의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큰 관건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긍정적 인식을 얻으려면 스스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에겐 4가지 정도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고집과 과거에 집착하기. 이거 나이 들면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변화하게 해야지 옛날에 과거에 내가 왕년에 하루에 돈을 얼마 벌었다 내가 강의하면 한 달을 얻었다 이거 잊어야 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거. 내가 지금 저 동양 찍고 있잖아요. 이거 옛날에 없던 겁니다. 이거 최근에 지금 찍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강의만 했잖아요. 근데 요새 이거 새로운 거잖아요. 변화가 필요하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들어도 남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으면 자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상대방에게 유익한 조언이나 관심을 존중을 보내는 것입니다. 권위를 앞세우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움과 성장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 인상을 주는 것,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상대방의 대화를 경청하고 존중해 주는 것, 그다음에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신뢰를 쌓는 길입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남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하라는 지혜, 이것이 지혜로운 노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80살 이후에 깨달은 인간관계에 가장 교훈적이 뭐가 있느냐. 근데 저는요, 고은 시인의 이 시를 되게 좋아합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그러니까 80살 되니까 이제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첫째는요, 시간이 소중한 걸 몰랐습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먼저 떠난 사람들이 그립고, 있을 때 잘해 이러잖아요. 떠나기 전에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 지금 만나는 일, 하는 일이 소중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나는 내가 진짜 똑똑하고 잘난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난 옛날에 공무원 생활할 적에 내 부하들이 다 나보다 똑똑하지 못한 줄 알았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그들이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마지막에 느낀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나의 자존감만을 내세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시했습니다. 이 점이 지금 보니까 이제 후회되는 일입니다. 난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보다 더 폭넓게 진지하게 살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훈으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남깁니다. 세상에는 순종에 사는 것이 순리입니다. 근데 더한 것은 그 순리를 거스리거나 역행하면 언제나 저항이 따릅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해야 하지만은 소통할 때는 내 고집 부리면 무리가 따릅니다. 사실 집착한다는 건 집념입니다. 집념은 몰입입니다. 몰입은 필요합니다. 이 몰입하는 가운데 사회는 발전한 것입니다. 수없는 에디슨이 수많은 연구를 할 적에 몰입하고 집착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냥 대충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일반적인 얘기라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망치면 말씀드리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정착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집착하지 말라. 그러니까 친구에게도 연락을 한다고 집착하지 말라. 여러분, 저와 더불어 오늘 얘기 재밌었습니까? 유익했습니까? 그래도 유익했다면 여러분 저와 함께 화이팅 합시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